네, 반갑습니다. 저, 지금 현재 도쿄에 있습니다. 일본 지역본부장 정혁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최근에 어떤 이제 수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그만큼 제가 하물며 제가 일본 도쿄에서 근무하는 여건 자체도 별로 안 좋아지고 있는 걸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출하시는 우리 기업분들이 꽤 많이 고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간단히 이제 주제 이제 발표를 순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일본 경제 현황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망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엔저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가장 경제적으로 화두가 됐던, 가장 많이 들은 어떤 그런 용어가 혹시 금년에 뭘까요? 아마 금년에 보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금융 완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융 완화, 양적 완화죠. 미국은 양적 완화를 이제 축소하고 이제 종료하고 그런 상황이고,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시작해보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게 어떤 환율을 급변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 이제 LG의 연구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아베노믹스 부분들이 이제 한 2년 전쯤 이제 아베 수상이 출범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금융 양적 완화인데,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였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외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그래서 기업의 수익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또 주가가 그 전에 어떤 10,000포인트 정도에서 상당히 이제 거의 50%, 70% 이 정도 올라가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또 기업인들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체감하는 부분도 조금은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월 1일자에 소비세 인상을 하죠. 그리고 4월 1일, 기존에 5%였는데 그걸 8%로 인상을 하고, 내년 10월 달에 그걸 마저 10%까지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소비세 인상을 합니다. 당초 소비세 인상을 할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지금까지 좋아지고 있으니까 아베노믹스의 어떤 그런 힘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인상을 해놓고 보니까 2, 4분기에 대폭 감소를 합니다. 이제 경제가 침체를 보이는 거죠. 그 정도는 이제 사전에 예측했던 범위 내라고 이제 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엊그제 21일자로 3, 4분기 이제 7월, 9월 GDP 이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또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일본 경제에는 이제 충격을 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게 아니냐, 성급하게. 이제 성급할지 어떨지는 모르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등등등등의, 그리고 엔화 약세가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저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데 계속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 좀 보면, 일본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취약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게 고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입니다. 이 부분들이 경제 활력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 소비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침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 소비가 침체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난 분기에 재고가 늘어나고 그 재고가 늘어난 게 생각보다 크게 늘어나니까 3분기에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하는 식의 일부분입니다만 약간의 악순환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그 아베노믹스의 큰 골격 중에 하나가 그 엔화 금융 완화를 하고 그래서 엔화가 약세로 가고 그러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기업은 증가된 수익을 직원의 임금을 올리고 그러면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임금이 조금은 늘었습니다. 근데 금년도 보면은 거의 2% 정도 늘어난 거죠. 근데 소비세는 3%가 늘었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또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생각같이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엔화 기준으로는 소폭 증가를 했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줄어들고 또 수출 물량 자체도 거의 소폭입니다만 줄어드는 그런 정도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약간 어떤 그 과연 일본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할까 상당히 저희들도 관심이긴 한데 저는 제일 처음에 아베노믹스가 시작을 할 때부터 아베노믹스는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 기업분들한테도 일본 기업을 만나면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했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일본 기업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실패한다면 우리가 2008년도에 미국의 어떤 그 금융위기 그리고 2010년 하면서 유럽의 재정위기 이게 본격적으로 아시아로 돌아와서 일본과 또는 중국과 이런 부분들의 위기로 이어진다면 결국 우리한테는 훨씬 더 큰 손해가 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잠시 이제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건가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1% 수준의 성장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정도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기서 보면 이제 최근에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는 발표를 하죠.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면서 일본의 국회 중의원을 해산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면서 약간의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조금은 늘어날 것이다. 조금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 봐도 전체적으로는 1%, 1.5% 이런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증가를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이제 엔화 환율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보면 이 부분들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쭉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상당히 큰 폭의 엔화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일본 내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지금 수준 117, 한 120달러당 그런 정도 수준을 예측하는 게 일반적이고 일부 어떤 외국계, 미국, 유럽 쪽에서는 140원까지 전망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놓고 보면은 첫째는 일본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좀 자신감을 회복한 그래서 양적 완화도 중단하고 또 상당히 이제 세일 가스랄지 등등해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어떤 금융 완화의 어떤 이제 일본은 확대, 미국의 어떤 그런 이제 폐지, 중단 이런 부분으로 보면 미일 간의 금리 차가
도리어 확대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무역 수지가 지금 현재도 약 연간 한 1,000억 불 이상의 이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된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엔화 약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통상 환율을 이야기할 때 제가 환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장 첫 번째 단기간으로 미치는 영향은 금리 차이입니다. 금리를 보고 돈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가 어떻고 경상수지가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경기입니다. 그렇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 중기, 장기 전체적으로 엔화의 어떤 강세 쪽보다는 엔화 약세 쪽이 조금 우세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괜히 조금 이렇게 지금 엔화 수준도 좀 상당히 이제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주는데 거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부정적인 어떤 환율 부분에 그런 게 있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그 기회가 있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이제 상당히 기존의 어떤 사회 인프라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제 사회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어떤 경기 대책하고도 맞물려서 지난해에 어떤 국토 강윤화 기본법이라고 성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연간 약 20조 엔 정도, 10년간 200조 엔을 투자하겠다. 어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어떤 이제 도쿄 올림픽 유치까지 그렇게 이제 가세되면서 앞으로 어떤 SOC 그리고 이제 건자재 그런 쪽에 하면서 건자재 쪽의 투자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어떤 지난해 어떤 이제 아베 정권이 출범하면서 공공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런 건설 투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스퀘어미터당 건축 단가가 어떤 10 내지 20% 정도 어떤 그런 증가한 인상된 어떤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친환경 소재, 건자재, 단열재 등등의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통상 저희들이 이제 식품 수출을 할 때 그냥 성분을 기재하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기능을 표기하는 거는 상당히 강하게,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이런 음식이 당뇨에 좋다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어떤 특정 보건용 식품이거나 또는 어떤 일부의 영양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만 명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어떤 그런 허가 승인 사항이었는데 각 기업에 또는 연구소에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로 조금 더 쉽게 명기를 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내년 4월 달 정도, 내년 초에 아마 정식으로 법은 변경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어떤 공청회를 하고 있다 할지 상당히 내부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일본의 전체적으로 기능성 식품의 시장 규모가 약 2배 정도로 커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우리의 대일 수출 기회 또한 늘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어떤 병원이랄지 진료소에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사고들이 생기면서 지금까지는 의무화를 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소형 병원, 소규모 호텔, 여관 등등의 어떤 소방 설비를 강화시키는 어떤 이제 그런 법들이 내년 4월 1일자로 약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그 소방기기 쪽에서 우리의 대일 수출에 그 어떤 기회가 또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IT 부분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민등록번호하고 유사한 어떤 그런 마이넘버 이제 제도, 개인 번호법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어떤 이제 연금이랄지 어떤 이제 보험이랄지 어떤 복지 분야에 어떤 이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할지, 그리고 또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어떤 보안이 강화된다 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은 변화를 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12월 달에 IT 분야에 별도의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활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저 극복을 위한 대응 전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누군가가 저한테 야, 어떻게 하면 엔저를 극복할 수 있나?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 과연 방법이 있나? 그런 의문을 실제로는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기본에 충실할 수밖에 없지 이러이런 상황 변화에 우리가 정답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나는 해보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우리가 2007년도에 그 엔이 약세를 보였을 때 원엔 환율을 보면은 그 엔당 약 7.5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7원이 아니고 9.5엔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달러로 보면 1100달러당 1100원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한테 수출하는데 가장 안 좋은 환율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의 기업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왔다. 그래서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어렵기도 하지만 일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극복해 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극복을 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바이오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거를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코스트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법. 또 하나는 어떤 제품을 차별화하고 아이디어 제품을 수출함으로 인해서 갖는 어떤 그 제품의 차별성.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원엔 환율의 영향을 어떻게 하면 조금 회피해보는 방법. 이 네 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결제 통화를 변경하거나 거래 조건들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떤 그 상당 부분 이미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바꾸자라고 하면 바이어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여건이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라는 생각을 누구나 쉽게 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부분 성공한 쪽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협상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데를 보면 윈윈 관계를 같이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엔고가 되면 우리가 가격을 다시 조정하겠다. 또는 지금 당장 그런 어떤 계획. 또 하나는 6개월 정도의 과거에 6개월의 평균 환율을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환율이 변경하면 어떤 6개월마다 가격을 조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만의 입장이 아닌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오파를 함으로 인해서 협상을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환보험 자체는 좀 이따 무역보험공사에서 지금 이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어떤 그 코스트를 절감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N고여도 그렇고 N저여도 그렇고 아마 어떻게 보면 약간의 프레시아는 다를 뿐 우리 기업의 영원히 가지고 있는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그 한참 일본에 N고가 진행됐을 때 이제 캐논 사례는 조금 이제 한 오래된 사례입니다. 90년대 말 정도 사례인데 그때까지 대부분의 일본의 제조 현장에서의 생산 방식은 컨베이어 벨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논이 이걸 셀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혁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전에는 위에 보시면 컨베이어 벨트에 쭉 늘려서 있는 게 보이시죠? 컨베이어 벨트의 길이가 한 100m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의 동작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셀 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복사기를 조립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을 다기능공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전에는 대량 생산밖에 안 됐는데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일주일 만에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큰 어떤 조립 라인을 갖고 있으면 그게 모든 게 고정비인데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생산하면은 거의 모든 게 변동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N고를 극복해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본질적인 부분이긴 한데 혹시 우리 공장에, 우리 회사에 이런 부분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있어 이건 자료로 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품을 좀 차별화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에 수출하려고 하면 뭐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없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하는 부분들은 아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물며 김치까지도 일본에서 생산을 해서 이제 그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다른 어떤 그런 그 뭔가 아이디어를 가미한 그런 제품으로 이제 일본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말은 쉬운데 그렇게 쉽지는 않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쪽 그 사례를 보면 이건 후라이팬입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우리나라 후라이팬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중국산하고 가격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후라이팬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했던 그 엠보싱 그런 무늬를 거기다가 이제 가미를 한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열 표면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그 기능성을 어필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난해 이제 이번 달 초에 저희들이 이제 일본의 도쿄 핸즈에서 어떤 그 한국 아이디어 제품 상담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샘플만 전시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앙케이트를 받아서 그 앙케이트를 국내 기업분들한테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일본 시장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잘 보이십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이제 60, 70년대 흑인 가수들이 불렀던 재즈 마이크 같은 겁니다. 거기에 블루투스, 이건 지금 스피커입니다. 거기에 블루투스 기능을 가미를 해가지고 집에서 무선으로 어떤 스피커 기능을 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어떤 상당히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아이디어, 문화하고 접목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좀 자료로 이것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그 환율 리스크를 회피한다라고 아까 네 번째 조항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피한다는 게 이제 뭐냐면, 이걸 일본 시장으로 수출한다라고 하려면 어떤 엔화 약세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해외 공장이 한 2만 개, 그 법인으로만 해서 한 2만 개 정도가 돼 있고, 이게 여기에 한 반 정도가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 나와 있는 법인들을 꼭 대상으로 이제 수출 활동을 마케팅을 한다면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투 재팬이 아닌 투 일본 기업으로 해서 수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한, 이게 이제 종전에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 후에 우리의 해외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그 다음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우리의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면서 크로스로 일본으로도 수출을 하고 일본의 해외 거점으로도 수출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엔화 약세 영향을 좀 줄여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는 자료로 좀 봐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도의 어떤 그런 한국 전용공단 부분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차제에 어떤 엔화 약세를 이용해서 어떤 일본 기업을 M&A 한달지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경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M&A 자체는 저희들이 이제 국내 기업에 어떤 그런 의뢰가 오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일본에 있는 M&A 그 부티크 쪽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이제 찾아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어떤 풀무원의 사례를 저희들이 성공시킨 그런 어떤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간략하게 저희들이 코트라에서 일본 무역관이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일 수출에 있어서는 딱 두 가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중견기업의 제품으로 일본의 글로벌 기업을 공략한다라는 게 저희들의 첫 번째 모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략하고 있는 일본의 글로벌 기업이 예를 들어서 토요타, 혼다, 닛산, 소니 등등이 저희들이 전부 어떤 네트워킹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중견기업이 거기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저희 코트라의 문을 두드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제품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리미엄 제품을 가지고 일본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고, 또 일본 지역 본부 홈페이지에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코리아 프로덕트 데이터베이스도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도쿄엔젤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시장을 뚫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본의 마케팅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코트라 내부로서는 어떤 이제 일본의 퇴직 기술자를 몇 명 고용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전자 쪽과 자동차 부품 쪽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 어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 기업이 혹시 일본의 퇴직 기술자를 좀 스카웃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M&A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본 우리 기업의 대일 전략상 M&A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대일 수출이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까 2007년도 이보다 더 어려울 때에도 저희들이 대일 수출을 늘려왔고, 또 내년도는 이제 국교 정상화 50주년입니다. 그래서 뭔가 또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제 정부 쪽, 또 저희 같은 어떤 수출 지원기관, 그리고 이제 각 기업 이렇게 해서 합심해서 어렵지만 이때 일본 시장을
어떤 개척을 했으면 좋겠고, 이때 일본 시장을 개척을 하면 앞으로 정말 길게 저희들이 일본 시장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시간이 줬겠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